현재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하나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전 세계를 향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대한 운송 체인의 모든 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글로벌의 신속한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 파트인데 이때 대한항공이 등장합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2020년 물류 관련 최고 저널 중 하나인 에어카고 월드가 주관하는 에어카고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수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전세계 항공물류에서 오랜 기간 최상위권을 유지해왔고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기업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업계는 여객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나 물류 수송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인적 교류 대신에 물적 교류가 폭증하며 이러한 국가 기관 산업은 한국과 같은 무역 국가에는 반드시 필요하며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커지는 화물기 수요를 기존의 여객기의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을 싣거나 좌석에 화물 안전벨트를 걸어 보내는 등 여객에서 난 손실을 화물로 최대한 메우면서 흑자 전환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최근 대한항공이 보여준 한 장면은 국제사회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고난도의 항공 카고 스킬이 중요한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실은 특수 컨테이너가 세간의 주목을 이끈 것인데요. 바로 영하 60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컨테이너가 항공기에 실린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최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동시 생산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등 초저온 배송을 단시간에 해내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저온 컨테이너에 실어 제시간에 운송할 항공사는 18개국인데 여기에 한국은 백신 원료까지 생산해낼 수 있어서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인수 등으로 어수선한 아시아나도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어 수송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관련 기구에 따르면 현재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억 회분의 접종량이 필요하며 백신 품질 유지 및 긴급성으로 인해 항공 수송이 필요해 백신 본격 양산 후 항공 운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전망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전 세계에 필요한 백신 수송을 위해서는 8천여 대의 보잉 747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최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은 최근 국내 최초로 백신 원료 수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8일 KE925편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여객기로 컨테이너 및 드라이 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수송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수송한 백신 원료 물질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되어 마이너스 60도 이하의 냉동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유럽 내 백신 생산 공장까지 운송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백신 수송 작전은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접종까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한다면서 인간이 가진 운송 기술의 거의 마지막 단계를 동원하고 접종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전합니다. 이럴 때 국가별로 활약해줄 빅체인 에어카고는 반드시 전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화물 영업 및 특수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 백신 수송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운송 시 필요한 장비, 시설 분석 및 확보, 백신 출발, 도착 경유 지점의 필요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등 코로나 백신의 급조온 냉동 수송에 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신 생산을 위해서 델타나 대한항공 같은 거대 에어카고 회사들이 원료를 정확한 시간에 수송하여 마침내 생산된 백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예행 연습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원료가 만들어져 매사추세츠주에서 mRNA로 변환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백신계에선 최신 기술인 이 mRNA를 활용한 백신인데 이렇게 변환된 mRNA는 다시 한번 미국의 미시간으로 가서 지질 나노 입자로 포장되어 백신 원액이 되는 것입니다. 백신 원액만 되는 데 있어서 무려 3단계의 미국 주를 항공운송으로 정확하게 초저온으로 운송하는 카고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원액을 접종 시엔 생리식염수에 섞어 희석한 다음 주어진 시간은 단 5일, 화이자 백신 특성상 냉장 상태로 영상 2에서 8도가량 버틸 수 있는 시간은 5일이므로 배송을 비롯해서 접종한 사람과 의료진까지 손발이 잘 맞아야 제대로 된 접종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신뿐만 아니라 주변 장비인 주사기는 물론이고 각종 의료 장비도 백신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페덱스와 UPS 등 물류 허브 등을 총동원해 최우선 프라이어리티 배송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을 딱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합니다. 실제 배송 예행 연습 중 접종 기구가 백신보다 이틀 늦게 도착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주어진 5일의 시간 중에 이틀을 버리는 것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죠. 행정 의료기관의 준비 상태 혹은 날짜마다 접종 가능한 인원이 상이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95% 가장 효능이 좋은 것과 동시에 모더나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할 화이자 백신을 초기에 제대로 접종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은 사활을 걸며 콜드체인 및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소위 백신 노쇼가 다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노쇼라는 개념은 전에 없었던 이야기인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화이자 백신과 같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백신을 제때 못 맞으면 그대로 백신을 버려야 하는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도착했는데 의료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어떠한 제3의 형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콜드체인은 문제가 없는데 해산물 소비와 유통이 전세계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 유통 인프라도 비슷하게 운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백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지정한 날에 와서 맞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의 백신은 종이 쿠폰으로 우편으로 발송되어 다시 한번 전화로 병원의 날짜를 확인해 예약하고 최소한 아날로그식으로 2, 3단계를 거쳐야 백신 접종을 간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쿠폰을 배부하는 데 생기는 필연적인 쿠폰 분실과 확진자 취합하는 데 쓰는 팩스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총체적 백신 접종 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전 세계 최고의 에어카고 회사들이 적기에 백신을 일본에 배송해주고 콜드체인으로 배송을 하더라도 막상 버려지는 백신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접종할 기회까지 빼앗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소 삐끗한 가운데 당분간은 수많은 국가에서 선호할 화이자 백신이 낭비가 된다면 많은 국가에서는 민폐로 치부하며 일본에 적지 않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누가 백신 접종가인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미취학자, 노숙자, 사회 취약 계층 등은 전산상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백신 접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도 많은데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원을 파악하고 우편 쿠폰을 배송하는 방법도 상이해 단 5일 만에 모든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는 화이자나 다소 보관기간이 길다는 모더나조차도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는 밤샘 백신 접종이 등장할 수 있는데 백신 수송이 급하게 된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직원이 모두 일일이 명부를 들고 나와서 한 명 한 명 수기로 대조하면서 의료진과 함께 밤을 새서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닌 것은 이미 코로나 관련한 아베노마스크, 재난지원금, 마이넘버 카드 등록 등 수많은 행정에서 아날로그 방식 때문에 한국은 일주일 안에 끝낸 문제를 일본에서는 6개월 이상 걸렸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영국 조사업체 에어피니티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확보해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일본이 2022년 4월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늦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백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퀵 서비스에 준하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항공 등 최상의 에어카고도 갖춘 데다가 전국적인 스피드 물류망과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시스템 관리로 모든 국민이 백신이 검증된 시점에 제대로 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신 접종은 생산과 유통, 국가의 행정력까지 총동원돼야 하는 인류의 프로젝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빠른 시일 내로 검증된 백신이 들어와 코로나를 극복하는 재료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에는 스가 총리가 발언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난 총리는 한국을 빌미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생각이겠죠? 하지만 계획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에 대한 일본 내부의 불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나섰습니다. 연설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언급하며 철저한 대책을 한정적인 대책으로 잘못 얘기했다가 급히 정정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초중학교라고 말한 후 수정하기도 했죠. 스가 총리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긴급사태 추가 지역을 발표할 때도 후쿠오카현을 시즈오카현으로 잘못 발음했습니다. 오카 앞에 한자를 착각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의 언젠가는 실시할 것이다. 총선을
도쿄 올림픽이 끝난 후인 가을로 한정한 것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일본 정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빅뉴스라고 합니다. 총리 관저의 관계자들이 급히 진화에 나서 가을까지의 언젠가는으로 정정했습니다. 현재 스가 총리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총리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관방장관으로 약 8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역대 최장 관방장관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실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은 관련해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피곤한 듯 말실수가 잦은 스가 총리에 대해 무척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말실수를 빈발하는 총리 때문에 자민당 고참 의원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스가는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지지율 폭락의 이유가 코로나였으니 그것부터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18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하순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새로 신설한 백신 접종 담당상은 오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겸임한다. 네, 망원 제조기로 유명한 바로 그 고노입니다. 스가 총리는 추진력이 강한 고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쿄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노 담당상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고노의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가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선택한 카드는 뭘까요? 네,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가를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이번 주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당분간 만나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지난 20일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스가 총리와 오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강대사 면담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더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일본에 부임하는 각국 대사들은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뒤 신임 인사차 정부 고위 인사들을 예방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 대사가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전이든 후이든 징용 및 위안부 관련 판결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 대응이 없는 한 면담을 보류한 것입니다. 스가 총리와 모태기 외무상은 지난 16일 귀국한 남관표 전 주일 대사의 이임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큰 결례입니다.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해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 방식의 현금화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간의 협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칫 의아하게 느낄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권 분립이 확실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참 교묘하죠?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서 한일 관계 및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이다. 일본도 많은 고민을 떠안게 되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후 일본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태기 외무상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것만으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죠. 일본 역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의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사안의 성격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나눠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선 위안부 문제보다는 징용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하기 쉬울 것이라고 분석했죠. 조만간 부임 예정인 강창일 신임 주 일본 한국 대사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징용 판결 해법이 자신이 파악한 것만 12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하되 정부 관여 수준을 어떻게 할지 등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국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또한 국가 주권이라는 문제와 국제적인 인권법의 추세가 충돌하면서 나온 것이므로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사태의 핵심은 배상금보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인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소송 취하 등을 하도록 원고를 설득하는 시나리오가 좋을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역시 돈이 아니라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10억엔 우리 돈 약 106억 원을 내는 것 외에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하게 실행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이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